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대형 병원이 있는 도시에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인구 감소에도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는데 노후의 시골이 아닌 도심에서 살아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웬만한 광역시는 다 대형 병원 다 있고요. 신도시급에도 다 지금 병원들이 수요가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병원들이 웬만한 다 있습니다. 정말 읍면동 옛날처럼 시골이 돼야 병원에 바로 못 가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이런데 거기는 일부 특권 계층이 계시는 데니까 그걸 갖다 자꾸 일반화 시키면 안 되겠죠. 대부분은 20-30분에서 30-40분 가면 그런 거리가 다 있을 거고 급할 때는 그거 한 15분이면 가잖아요. 119 부르면은. 네네.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질병의 상태, 또 위험했을 때 다 골든타임은 다 적용되는 거죠. 거기서 좀 더 멀어졌을 때가 문제잖아요. 지금 그냥 대형병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 대형병원이 제가 볼 때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도시라든지 수도권 일대는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고 봐요. 지금 수도권에서 대형병원 시간 골든타임 놓쳐서 못 간다는 뉴스보다는, 그쵸? 지방에서 주로, 뭐,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가는데 40분, 45분, 50분, 이럴 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도 기존에 있는 것들이 더 좋다라고 어필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분들은, 이런 얘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도 뭐, 얼마 전에 이제 저 세상을 가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병원들이요, 당신들은 그냥 병원 안 가고 편하게 살고 싶은 분도 많아요. 조금 아프다가 돌아가고 싶은 분들. 근데 그걸 병원들이 억지로 드리는 손님도 엄청 많아요. 그 와중에 베이비 부모들이 다 양산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엄청 많죠. 지금 겹쳐진 시기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가 방송에 적절한지 모르지만,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연관돼요. 이거 조금 이렇게 밝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장례식장 빈손으로 가겠지만, 장례 처리하는 데까지는 잘 안 가잖아요. 자기 관계가 없으면. 저도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줄을 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서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찾아갔을 때는 줄이 뭐예요? 한산하죠? 네. 지금은 보통 화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화장장을 가려고 그러면요. 무슨 예약을 하고 줄을 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니까 시간이 되니까 그 앞에 광장에요. 보통 이제 식구들이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 버스들이 저는 무슨 금강산 여행 다녀온 줄 알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지금 많이 돌아가시나? 그러니까 인구 감소를 저도 말씀으로 드리지만 현장에서 보는 거와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와, 이 정도구나. 대한민국의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는 속도가 빠르구나.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만큼의 시설이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줄 서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앞으로 중장기로 10년, 20년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저 정도까지. 그 뒤에 시장은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우리 상공분들은 충분히 예측하시고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지. 어른들이 내가 30-40년 동안 부동산 돈 벌어서 이거는 저희 세대 때 얘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조금 밝지 않지만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분명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 감소라는 라인하고 연결해서요.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라서 사실. 그럼요. 흐름이 너무 거대해가지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했는데 2026년에 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저도 모르게 살짝 웃음이 셨는데 약간 섬뜩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네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완전 나쁜 보고서죠. 2009년에 보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아까도 말씀 올렸잖아요. 돈이 있어 사잖아요. 지금 대출로 지금 끌어올린 주택가격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택가격이 내려오지 않는데, 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사죠, 그거를? 길이 없는데? 근데 갑자기 경제가 좀 다운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지금 생활하기 힘든데, 사업 유지하기 힘든데,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도 말씀드리면 이게 연결될지 모르지만, 지금 땅 부자들, 건물 부자 되게 많아요. 안 팔려요. 지금 내놓은 지 2년 돼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가격만 생각해요. 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변해가지고 떨어질 거를 약간 무시하는 수준까지 돼요. 왜 건물이 4채 있으면 하나 박살나도 살만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2009년도에 박살났거든요. 10년도에. 지금 그 모습을 제가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공급이 왜 부족하죠? 건축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너무 비싸니까. 비싸서 안 팔린다는 얘기 뭐야?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생각해야죠. 그 가격에는 안 사잖아. 하지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미분양이에요. 서울도 지금 미분양 그대로 남아있어요. 동작구하고 송파하고 다 그대로 비싸니까 안 팔리고 있다고요. 이런 장애도. 이게 시장이 좀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기자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맨날 상승만 그 기사 쓰지 마시고 하락하고 있는 현장, 경매 물건 이런 거 자꾸 붙여주면 시장이 균형을 맞춰가고 적정 가격이 돼야 사는 사람이 시장에 돌잖아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확 붐 타가지고 딱 했다가 끝. 이 수요 공백기가 오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밥을 생각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한 달치를 3, 4일 만에 다 먹었다고 생각할게요. 그거 배탈 나고 설사해가지고 고생하잖아요. 부동산이나 이런 시장도 그런 논리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과부하 걸린 느낌이잖아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그런 보고를 낸 것이 누굴 위한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주택산업연구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건설사들이 회원사인 단체예요. 그럼 누구를 대변하겠어요? 건설사들을 대변하겠네요. 네. 그래서 약간 공급 부족을 얘기하면서 이제 집값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심하면 땡 종대그 회장께서 네. 작년 12월에 한 얘기가 있어요. 작년 12월에 취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택가격 시장이 너무 높다는 걸 아는지 뒷얘기를 하는데 뒷얘기 핵심이 뭐냐. 우리 건설사들은 언제든 주택 공급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정부에서 인허가만 내주면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공공택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보했잖아요. 수도권에 3기 신도시부터. 분양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 분양 안 하는 물건을 갖다가 건설사가 지금 일이 없잖아요. 재건축 현장 자꾸 공사비 갈등으로 수주가 잘 안 되고 지방은 새로 발주하기 쉽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일이 줄었잖아요. 그때 이 양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린 다 준비돼 있다. 우리라는 게 누구예요? 건설사들은 다 준비돼 있다. 정부가 공공택지 빨리 분양해주면 우리 바로 공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를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주택산업연구원이에요? 아니면 지금 정부가 빨리빨리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해야 됩니다. 이게 할 소리예요. 사실 어디서 무슨 약 파는 수준의 그런 표현을 원장께서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땐 약 파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2009년도에도 똑같았어요. 2009년도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주택시장이 훅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쓰고 분양 여러 가지 대책이 많아요. 양도세, 비과세부터 투자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요번에 원희룡 장관도 그 얘기 했잖아요. 혹시라도 투기 조짐이 보이면 이렇게 풀어줬던 대책을 조정하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풀었어요. 푸니까 막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경기는 안 좋았어. 경력 건설사들이. 안 좋으니까 그때 한 말이 이거 공급 부족 온다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미분양은 늘어나고. 왜?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건설사들이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이 많지만 2, 3년 뒤에는 집이 모자랄 거다 이거예요. 논리가. 그러면 미분양된 거는 어디 가죠? 계속 이어오잖아요. 논리를 이상하게 펴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2009년도에 그렇게 2011년, 12년 되면 집값 폭등할 거라고 펌핑을 했어요. 똑같이 지금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사다가 전고점을 또 회복하니까 비싸서 또 못 샀어요. 못 사니까 그게 거짓말이 안 통하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돼요? 건설사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축은행이 막 투자했던 피해 현장들이 뻗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저축은행 사태 아닙니까? 뻗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푹 가라앉죠, 시장이. 그렇죠. 사람들이 알게 됐죠. 이거 봐라, 이거 펌핑된 거구나. 과도하게 버블이었구나 판단되니까
시장은 4, 5년 동안 그 뒤로 쭉 횡보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MB 정부도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뭐 대출 확대 수준을 갖다가 적절하게 하고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공공주택을 반값에 분양을 막 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 잡혀요. 근데 왜 안 하죠? 엉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세요. 공공택지 지금 보상이 거의 100%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분양 2, 3년 뒤에 물량이 100만 채면 남아돌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카르텔에 이 아주 안 좋은 양태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세금 빼먹어가지고 누구누구 부자 되겠다는 그런 기득권 카르텔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그 카르텔을 깨주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깨주시길 바라는데 그 카르텔이 심각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주택산업연구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보고서를 그런 걸 던지면 그럼 대책은 뭐죠? 공공택지 지금 확보한 거 빨리 분양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잘 안 쓰잖아요. 자, 국민들 데리고 뭐 장난칩니까? 이러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만약에 다 같이 공유가 되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아서 같다라고 하면 여론이 형성되면 분명히 이 건설 관계 이런 분들도 더 이상 펌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그냥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예. 그래서 그 보고서는 믿지 마셔라. 실제로 2011년, 12년도에 그대로 뉴스를 제가 자막을 보여드릴게요. 서울 수도권 마이너스 피 30에서 40% 입주 때기입니다. 이게 2012년도. 그 보도 뉴스 여러분 치면 딱 떠요. 그렇게 2009년도에 폭등할 거라고 했던 것들이. 그게 똑같이 올지 않으라는 확답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두 가지를 같이 보셔라. 그 논리만 보면 맞는데 전체를 보면 아닌 시장이 올 수도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시장이 사람들이 집 살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집이 모자르면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지금 그런 건가요? 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전세도 지금 전세 대출이 70% 전세 대출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되게 감소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계다. 지금 그들만의 리그로 지금 이 시장이 버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58주째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는 그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정부가 전세 가격, 전세 대출에 대해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역전세 났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하반기에. 네. 금리가 전세 대출 금리가 뭐 3%에 받아봤던 분들이 막 5%, 6%가 돼 버리니까 그 전세 대출 금리가 3억, 5억이면 보통 80, 100 내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원룸 살던 분들도 원룸 뭐 보증금 1000에 80 사느니 아파트 살아보자 그러고 넘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붐을 탔던 거고 전세 그것이. 근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어떤 그 지출이어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1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생활을 하거나 저축을 하는데 갑자기 200이 됐잖아요. 이게 다 튕겨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역전세가 터진 거고 중요한 건 전세 가격이 지금 58주째 상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인이 시장에서 자연적인 건가를 봐야겠죠. 중요한 건 아주 기억하시겠지만 상생 임대인 제도를 해가지고 전세 가격을 조금 안 올리면 양도세를 감면해 줬어요. 임대인들한테. 그러니까 하지 말래도 하죠. 그거는 손해보는 거는 뭐 임대료 얼마인데 이익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한 5, 6억, 7억짜리면 양도세 1억 낼 걸 안 내니까. 그러니까 뭐 너나 좋다고 그 영향에다가 말씀드린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들어서 월세로 넘어가는 분들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확 줄잖아요. 전세 가격이 쭉 내려갔어요. 그때가 제가 알기로 한 1년 반 정도 계속 쭉 빠진 걸로 알아요. 그 뒤로부터 쭉 빠졌는데 그럼 한 60주 가까이 될 겁니다. 그 빠진 수준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초동 반포 아크로리오 파크가 그 국민 평형이 매매가는 40억대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전세가 24억까지 고점을 찍었어요. 전세 막 올라갈 때잖아요. 네네. 근데 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가 딱 오니까 매매 가격은 25억에서 30억으로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12억. 네. 근데 이게 지금 올라서 지금 말씀 주신 58주째 올라서 이제 16억, 17억이 됐어요. 그러면 2년 전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도 역전세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등기정보광장이라고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 이 주택 상승기에 임차권 등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임차권 등기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줘가지고 그 경매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58주째 상승이면 임차권 등기는 있을 수가 없죠. 왜? 올랐는데 돈 돌려주면 되니까, 그죠? 근데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 이 경기 좋을 때는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는요, 21년 초까지도 그랬죠. 서울의 임차권 등기가 한 100에서 150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연유겠죠. 뒤에 임차인 문제보다 뭐 세금 이런 거 겹쳤겠죠. 근데 지금은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요, 2,000건을 찍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배, 10배가 튀었어요. 임차권 등기가.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뭘 했죠? 그 전세 반환 보증 대출을 임대인한테 줬잖아요. 임대인들이 돈을 못 돌려주니까. 그걸로 지금 버틴 게 7월부터 끝이에요. 7월 1일부터 그걸 이제 더 안 합니다. 돈을 그걸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허구가 돈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막 펌핑하는 거 막아주느라고. 이것까지 임대인까지 대출할 입장이 아닌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명분이 없잖아요.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다 그러지만 이거는 있는 사람만 위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쳐다도 안 보면서. 이거는 정부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대출을 웃기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가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되니까 서민한테 넘어가잖아요.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그 네. 부담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끊긴단 말이에요. 7월 1일부터. 끊기는 데다가 임차권 등기가 끊기기 전에도 그 2,000건이 계속 유지해가지고 요새는 한 1,400건, 1,500건이에요. 그럼 벌써 한 6, 7개월 지났으면요. 몇만 채가 지금 경매예요. 그래서 또 데이터가 나오죠. 무슨 데이터? 뭐 11년 만에 임의 경매 최대 건수 이런 기사 보셨잖아요.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면 시장이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건 여러 가지 지표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전세가 상승도 이게 정상적인 상승이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 너무 불리는 거죠. 그러면 재작년 2021년 2년 기억해 보시면 전세 씨말라 사람 줄 쓴 거 사진 찍어가지고 공포감 조장하고 그 언론들이 다 한 거잖아요. 언론들이 이거 보도 안 하면 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까지 펌핑이 안 돼요. 이게 언론의 책임이 좀 크다고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나 경매 건수 늘어나는 걸 볼 때 줄질 않아요, 잘. 그러면 이게 허구가 지금 뭐 보증금 확대 비율을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보증 한도를 넓혔거든요. 그걸로 지금 어렵게 지금 막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에 돈이 많아서 계속 퍼주면 되는데 지금 세수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이니까 말씀 주신 전세 가격 58주째 상승한 건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답변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 계셨습니다. 네. 얼죽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얼죽세요? 얼어 죽어도 새 아파트. 아. 요새 얼죽세 쪽이 생겼답니다. 이게 우리 박원갑 박사님 아시죠? 네네네. 그분하고 저하고 뭐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데 그분이 얼죽세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너무 적절하다 그랬는데 얼죽세 여러분 맞잖아요, 느낌이. 얼죽세. 요즘 젊은이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좋게 얘기하면 도전력이 강하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모험성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따뜻하게 살고 보자 이런 주의가 너무 많아요. 미래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한방주의도 많고 근데 그건 일부분인데 나머지 분들은 성실한데 이 일부분이 자꾸 부각이 되니까 나머지 분들도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자꾸 박탈감 느끼고 이런 안 좋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뭐 좀 말이 좀 와전되겠지만 그래서 얼죽세 그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게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분명히 어느 정도 과열이 되고 나면 조정이 되잖아요. 그런 시기가 지금 저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젊은이들이 한쪽에서는 핸드폰비를 아끼면서 쓰고 있는데 이 얘기도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인이 1억인 집을 사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예전에. 근데 주위를 보니까 막 펌핑이 되니까 세미나 때 오신 분인데 자기가 1억이 있는데 한 뭐 6억, 7억, 10억짜리 집을 배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2009년도에는 하우스 푸어가 된 거고, 물론 이제 가족 단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좀 과열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공사원 분들이
너무 도전적이다,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조금만 한번 쉬었다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값이 내려온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자기들이 하면서 자기들이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이런 셀프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 시장이 조금 여러 가지 모습이 엉켜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41년 만에 청약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월 네.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는데 이렇게 바뀐 배경은 무엇이고 이번 바뀐 내용대로 25만 원씩 청약 통장에 납입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다 아시지 않나요?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텐데 그 사실 일반 회사가 자기 자본금의 90배를 갖다 보증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끊거나 뭐 차용증을 끊으면 그걸 믿나요, 사람들이? 불가능하죠. 네. 근데 지금 국가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전세 사기 돈 메꾸고 대위변제하느라고 다 메꾸고 지금 여기저기 PF 현장부터 온갖 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주택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건설회사에서 쓰이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 막 펑크난 데를 메꾸다 보니 돈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 한도를 넘어서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여러분 얼핏 보도 보셨을 거예요. 보증 한도를 그전엔 법적으로 70배였어요. 70배. 그게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기 돈이 5조인데 70조면 3,500조를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건 진짜 꿀적이죠? 네. 근데 국가니까 주택 주거 정책을 위해서 국가가 보증을 쓰니까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한도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차기에 전세자금 누가 대출을 받을 때, 전세를 들어갈 때 대출 받아가지고 보증을 써놨는데 보증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다 써버렸어요. 고갈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걸 90배로 늘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얘기를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한테 다 혀를 찹니다. 야, 이거 자빠지면 어떡하려고. 한 군데 놨죠. 이 사례가 여러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있잖아요. 그때 그 프레드 맥하고 매니메이 있잖아요. 페니메이. 걔네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조금 또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그 중에 30~40%가 주택청약예금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돈 가지고 빌려주고 하는 겁니다. 그 돌려막기요, 쉽게 말하면. 주택도시기금 입장에서 편하게 보시면. 그럼 들어오면 이 돈으로 여기 메꿨다 받을 거 받고 이렇게 돌려가는 거거든요. 점점 볼륨이 커진 거고. 아차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4조에 대해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정말 국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면은 이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고, 전세사기 4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정부 정책이나 국토교통부 일인데,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꾸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번에 25만 원 올렸는데, 25만 원 올린 거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국민 중에. 근데 왜 아무도 없는데 그걸 할까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걷어들이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돈이 우리 돈이고, 근데 중요한 건 아쉬운 건 그거죠. 그 돈이 분양가를 낮추고, 왜냐면 공공택지를 사가지고, 주택도시금 지원해주고, 그런 공공분양에 보증서 주고, 분양가를 낮추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건 좀 제가 볼 땐 심각하게 수정돼야 할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 더 걷는 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집 사기 좋은 시점이 올 텐데, 만약 한 1억 내지는 1억보다 조금 많은 그런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주목할 만한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만약에 좀 바뀐다 그러면요. 네. 서울 수도권은 뭐, 유형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피스텔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에 저평가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얘기하는데 자꾸, 지금 내 집 마련의 개념이니까, 오피스텔 제대로 된 단지들은 관리도 잘 되고 이래서 관리비도 적고,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반 아파트랑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데들의 평균 단가를 따져보면요, 아파트 대비 50%쯤밖에 안 해요. 그런 방법도 한번 확인하시고, 정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안 쳐주고 세금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부가 일부러 아파트 시장을 받치느라고 오피스텔을 안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젊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섹터를 말씀하셨잖아요. 젊은 분들 입장이면 레벨이 어딜까요? 소득층이 또 다르잖아요. 젊은 분들이 연봉 1억 이상이다 그러면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1억이면 세금 빼고 한 6, 7천 나오고 최저생계비 있으면 1년에 한 2, 3천 모아요. 연봉 1억인 분들이. 알뜰한 분들이 한 3천, 잘해야 3천 모을 거예요. 그럼 10년이면 3억이잖아요. 복리이자 계산해도 한 4, 5억이고요. 답이 없죠, 현재 주택 가격이. 그렇다면 너무 고평가된 데에 무리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살짝 돌아보시면 첫 번째 교통계획. 지금 서울에도 지금 뭐 계속 전철 파고 있잖아요.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조금은 떨어진 것 같지만 교통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교통이 좋아지면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 교통이 도시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어디가 뚫려 나와요. 그런 지역을 지금을 보지 마시고 3년, 5년 뒤에 어디에 고속도로가 나거나 외곽도로가 나거나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은 이건 2, 3년만 참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못 참으세요, 분들이. 근데 진짜 투자할 줄 아는 분들은 다 4, 5년 전 뒤를 보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지금 잘 나가는 데가 여기서 더 오르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좀 복합적인 방식을 택하시는 게 더 항상 확률이 높더라, 성공 확률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족 도시면서 인구가 늘어갈 때, 전국으로 보자라면, 서울을 볼 때는 이 재건축, 재개발 이거는 좀 약간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쩌면 약간 쇼킹이 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오랫동안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뭐 사업 시행인가가 낮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다가가시고 뭐 추진위가 설립되고 조합 설립됐다 훅 가지 마세요. 쫓아가시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항상 소득 지역을 말씀하셨으니까 서울 안에서 말씀드리면 그 의외로 접근성이 좋은데 사람들이 모르는 동네들이 이제 어느 동이라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이미 떠 있는 마용성 강남 3구 빼고요. 4구 빼고 나머지 구들 중에 보시면요. 이거는 하나의 팁이라 할까요? 자기 차량을 가지시고, 왜냐면 여러분 중에 이제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차량으로 대비를 해가지고 출퇴근이나 접근성이 좋아지는 동네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를 타봐야 알거든요. 차를 타시거나 친구 차를 같이 타시고 전철역 부근에서 그 뒤에 동네를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골목 따라서. 돌다 보면요. 거짓말같이 어느 섹터가 안정된 지역인데 느낌이 여기는 내가 집을 요거 부시고 새로 줄 수도 있겠다라든지 빌라를 줄 수도 있겠네. 잘하면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아타운 있잖아요. 될 수도 있겠네.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런 데를 가보면은 일단 후순위다 보니까 가격이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거주를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분명히 6년, 10년 뒤에 서울의 모습은 다 이제 슬럼화되거나 오래된 주택들은 개량되거나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계산을 좀 하시면서 접근하셔야지 공부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실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 뜰 거니까 사세요. 모아타운은 샀다가 물리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공부 조금 하시고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을 가시면 되고 수도권은 교통계획 보시고 아무 데나 가셔도 5년, 10년 뒤에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여기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디 광주를 예를 들게요. 거기 교통이 뚫리면 서울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요. 진짜 20분,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뚫릴 때 가면 비싸잖아요. 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도시기본계획 교통을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눈에 들어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정말 기사 타이틀만 보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런 걱정이 막 드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또 교수님께서 또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시고 또 현명한 투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